오늘은 브랜드 스페셜입니다. 오랜만에 브랜드 스페셜이네요. 당분간은 브랜드 스페셜이 한 주에 한 개씩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시작해볼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망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망하고 있죠. 80년대부터 뚝 잘나가도 생겨나고 망해간 브랜드를 다 세어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수없이 생겨나고 망하면서 브랜드는 전략뿐만 아니라 그 의미 자체도 변했죠. 과거 브랜드가 가진 의미는 가치였습니다. 브랜드가 곧 나의 사회적 등수였고 브랜드 로고가 없는 제품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로고가 크게 박힌 상품에 집착하지 않죠. 유니클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판도가 바뀐 것이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시장은 크게 변했습니다. 브랜드가 가치였던 시대에는 업계 독점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길게 보면 1년, 짧게는 달마다 업계의 주인이 뒤바뀌죠. 물론 최상급 명품 브랜드들은 여전히 충성도를 형성하고 가치를 만들지만 조금 아래의 판에서는 유명 브랜드와 무명 브랜드의 경계가 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랜드에는 수명이 생겨버렸죠. 더 이상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베개로 유명해진 블랭크 코퍼레이션만 봐도 바뀐 시장의 일면을 볼 수 있죠.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행보를 보면 브랜드 한두 개를 잘 키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떼올 때마다 브랜드 하나를 만들죠.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실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현재 시장에서 브랜드는 상품을 잘 팔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업계 독점의 명실상부한 1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재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식품 분야의 브랜드이긴 하지만 오늘날 확실하게 이 브랜드가 업계 1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브랜드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스킨라빈스입니다. 1985년도에 국내로 처음 발을 디딘 베스킨라빈스는 우후죽순 생겨나던 아이스크림 전문점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죠. 한때 베스킨라빈스보다 점포가 많았던 레드망고나 쓰리트윈즈는 현재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들은 왜 망했을까요? 베스킨라빈스보다 맛이 떨어져서?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브랜드 수명 때문일까요? 아무리 요즘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접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해도 이런 단순한 이유로 업계를 뒤흔들던 브랜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떨어져서라면 애초에 성공 자체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오늘 영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던 아이스크림 점포들이 망한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베스킨라빈스가 업계를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석권한 베스킨라빈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베스킨라빈스의 시작은 1945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만나게 된 어니 라빈스와 버튼 베스킨은 참전한 병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당시 두 사람은 함선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작하고 병사들에게 보급하는 임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엄청나서 라빈스와 베스킨은 쉴 틈이 없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베스킨라빈스의 시작은 맛이었습니다. 브랜드로서 성공하겠다는 것보다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시작이었죠. 버튼 베스킨은 저녁과 동시에 매장을 차리면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니 라빈슨 역시도 아버지가 운영하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를 했죠. 그리고 1948년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베스킨라빈스가 된 것입니다. 이때 베스킨라빈스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들과 차별점을 두었는데 소형 점포가 아닌 중형 매장에 자리 잡았고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했죠. 보통 아이스크림 매장은 포장만 가능한 소형 점포로 차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반면 베스킨라빈스는 장소까지 제공하며 신선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포장이나 드라이브 스루만 이용했던 미국인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다가왔죠. 심지어 31가지나 되는 맛이 끊임없이 변하니 아이들의 간식이자 한철 장사에 불과했던 아이스크림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전략이 정확히 들어간 것이죠. 이 밖에도 주문하기 전 아이스크림을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이벤트나 유통과 보관이 용이한 시스템까지 베스킨라빈스는 탄탄하게 진입장벽을 쌓았습니다. 도덕성을 포기하고 생각했을 때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만 먹어도 만족스럽겠네요. 물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나갔습니다. 매장의 수는 1년 만에 6개로 늘어났고 아이스크림의 생산력 역시도 훨씬 좋아졌죠. 더 이상 전시 때 함선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료를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더 싼 값에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베스킨라빈스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갔던 것은 70년대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국가라면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85년도였죠. SPC 그룹의 허영임 회장은 계약을 통해 비알코리아를 설립하고 베스킨라빈스를 국내로 들여옵니다. 한국에 들어온 베스킨라빈스는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았죠. 베스킨라빈스가 한국에 알려진 브랜드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라의 브랜드가 진출할 땐 원래 브랜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브랜드를 국내에 열어서 성공시키는 것은 온전히 국내 사업가의 몫이죠. 쉽게 말해 외국에서 잘 나간다고 무조건 국내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브랜드도 국내에 들어오려면 국내에 알맞은 전략을 채택해야만 하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월마트가 있겠네요. 월마트는 한국에서 실패한 외국 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죠. 월마트는 현재 모두 이마트로 변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로 일본에서는 골목마다 위치하고 중저가로 사 먹을 수 있는 라멘이 왜 국내에서는 번화가에서만 볼 수 있고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일까요? 이건 본국과 국내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일본에서의 라멘은 백반처럼 간단한 한 끼 식사로 개념이 박혀있지만 국내에서는 라멘을 이질적인 외국 요리로 인식하고 있죠. 골목과 같은 소형 상권에서 중저가로 장사를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종목인 겁니다.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사 먹는 음식이란 말이죠. 베스킨라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야 전쟁부터 함께하며 익숙하기도 하고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85년도 당시 국내에서 베스킨라빈스는 익숙하기는커녕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동과 같은 번화가의 중형 매장으로 진입했던 것이죠. 번화가같이 고이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형 상권은 구매 주기가 긴 상품이라도 승부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과 베스킨라빈스의 차이점이 생겼죠. 베스킨라빈스는 급하게 가맹점을 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영점과 소량의 가맹점을 가지고 다양한 반응들을 검토하면서 정확한 상권과 매장만 선정해 가맹점을 늘려갔죠. 베스킨라빈스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벌렸던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국내에서 베스킨라빈스의 입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SNS나 마케팅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 생소한 브랜드에 발을 들이게 하는 방법은 매장에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없었죠. 베스킨라빈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매장이 가져가는 이점은 손님이 조금만 와도 꽉 차 보이는 착시 효과이죠. 물론 사람들의 성향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손님이 없는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보편적으로 손님이 텅 빈 매장보다는 꽉 차 있는 매장을 선호하죠. 특히나 번화가라면 말입니다. 이 전략은 SPC 그룹의 다른 브랜드인 파리바게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파리바게트는 제과제빵 쪽에서 명실상부한 1위 브랜드입니다. 뚜레쥬르라는 확실한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꽤 크죠. 보통은 브랜드가 성공했다고 하면 차별화된 마케팅이나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상품성과 집요한 시장 조사가 동반되어야 하죠. 점포수가 많다거나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한 브랜드일까요? 갑작스럽게 눈에 자주 띄는 점포들은 역시나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 역시도 마찬가지죠. 양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질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국내로 들여와 직영점부터 하나씩 성공시키면서 성장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사라졌던 수많은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은 이 공식을 외면하고 이름을 알리고 점포수를 늘리는데 바빴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레드망고와 스트리트윈즈의 문제점도 이것이었고요. 뛰어난 상품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이라도 운영과 전력을 잘못 짠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스킨라빈스의 성공 이유가 전략만은 아니죠. 점포 운영은 베스킨라빈스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일 뿐 베스킨라빈스의 성공 요소는 훨씬 다양합니다. 좋은 품질의 아이스크림과 보다 나은 유통구조, 그리고 트렌디한 마케팅도 있죠. 은퇴 이후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베스킨라빈스의 가맹점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업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메리트 역시 중요하지만 전략팀이 가맹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둔 장치들의 퀄리티가 높죠. 그러니까 장사의 경험이 없는 점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베스킨라빈스와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베스킨라빈스를 한국으로 들여온 SPC 그룹이 본격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던 시기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PC 그룹은 계열사인 해피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31가지의 맛을 무기로 소비자 친화적인 이벤트도 자주 해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달의 맛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거나 매달 31일에 무료로 사이즈를 높여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공모전 형식으로 소비자가 메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벤트 역시 엄청난 호응을 얻었죠. 베스킨라빈스의 프로모션은 언제나 유쾌함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자체가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쾌하다고 해서 뜬금없이 B급 감성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유쾌함을 찾았죠. 고객 친화적이고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마케팅은 브랜드에 친근함을 더해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인격이죠.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인격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거 충성도만을 요구하던 브랜드보다 훨씬 거부감이 덜하죠. 인격을 갖춘 브랜드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와 바람이 들이닥쳐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도 않죠. 이것은 사업에서만 통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시장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까지 한 말은 단단하게 쌓아올린 성이 모래성보다 오래 간다는 것이죠. 전공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꼼수부터 부리면 그것이 과연 먹힐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가맹점에 성공에 중점을 두지 않고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업계는 전국 시대를 맞이했겠죠. 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케팅과 한 계단씩 올라가는 성장을 통해 베스킨라빈스는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절대 아이디어와 운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죠.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를 했지만 반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베스킨라빈스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 브랜드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 스페셜은 좀 더 기업 자체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 시장을 석권한 베스킨라빈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